일상의 경영학. 직장인들이 출근하면서 많이 듣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10분 경영학이라는 코너를 1년 넘게 진행하며 딱딱한 경영학을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주며 많은 청취자들에게 인정을 받은 이우창님의 경영학 이야기이다. 경영 노하우라는 것이 대단한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을 더 잘 꾸려가기 위한 실질적인 지식이라는 점을 저자는 알리고 싶다고 말한다. 이 책은 일상 속의 경영학을 다음에 4개의 장으로 분류한다. 한 장은 역사와 만나는 경영학, 2장은 철학과 만나는 경영학, 3장은 문학과 만나는 경영학, 4장은 예술과 만나는 경영학으로 이 4가지 범주로 경영학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 장에서는 역사 속의 일화들을 경영학의 관점으로 설명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첫 장에서 조선 왕의 사망 원인 1위가 과로사였다는 점으로 시작한다. 조선의 왕들의 하루 일정은 빡빡하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왕의 일이 많았던 점은 왕들이 권한을 나누지 못한 이유로 꼽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왕의 권력이 약해질 것을 걱정했기 때문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권한위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올바른 권한위임의 방향을 구체적인 예시로 알려준다. 잘못된 권한위임의 예로 꼽은 것은 자동차의 대중화를 선도한 헨리 포드의 경우인데 그가 1903년 포드 자동차를 설립했을 당시 그는 자신의 꿈대로 일반 대중을 위한 차를 만들었고 1914년까지 미국에서 만들어진 차의 절반가량은 포드사에서 생산한 자동차였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가 포드의 한계였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T모델을 너무 아껴서 직원들이 그것을 바꾸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싫어했고 설계부서의 직원이 개량형 모델을 시험하는 것을 보고 문짝을 부숴버리기까지 했다. 결국 경쟁사에 뒤처지게 되고 1927년이 되어서야 그는 신모델 개발을 허용했으나 경쟁사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이라 1931년이 되자 전체 자동차 시장의 28%로 시장에서 고전하게 된다.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원한위임을 실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장에서는 철학으로부터 경영학을 발견하는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현대 사회의 소비에 대해서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제품은 사용가치와 기호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람들은 이미지를 소비한다고 주장했다.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는 광고에 나오는 스타가 사용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소비한다는 것이다. 이병헌이 마시는 커피를 보고 그 커피를 구매하고 송중기가 나오는 광고 속 제품을 구매한다. 제품이 가지는 효용은 비슷하지만 그 제품에 반영된 이미지에 따라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2000년 이후로는 달라지게 되었는데 기업들이 기호가치에만 호소하는 광고가 예전처럼 잘 먹히지 않는 것이다. 이제 소비자는 기호가치의 차이만으로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마케팅이 진정성 마케팅이다. 거짓과 과장이 가득 찬 세상에서 소비자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전달해야만 한다. 진정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객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고객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하여 얻은 결론은 실제 고객의 니즈와 거리가 먼 것들이 많았다. 그럼 성공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업체의 예로는 어디가 있을까? 한샘은 처음에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주방용품의 사용 시 불편한 점에 대해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니즈를 파악하려 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자 그들은 주부가 일하는 주방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주부가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주부들의 주방에서의 활동을 관찰하여 얻은 불편한 점들을 제품에 반영하여 한샘은 고객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되었다. 3장에서는 문학으로부터 경영학을 발견하는 이야기들이다. 요즘같이 아웃도어 시장이 과열된 상황을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를 참고하여 분석한다. 2003년 6천억 원에 불과했던 아웃도어 시장 규모는 2013년 6조 원을 넘어섰고 매년 25%의 성장을 지속해왔다. 초기에 15개 정도의 브랜드 수가 어느새 100개가 넘어버린 과잉 시장이 되어버렸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해답은 그리스 신화에서 찾는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결혼을 하는데 초대장을 받지 못한 불화의 여신 에리스는 결혼식에 참석하여 황금 사과를 던져놓고 떠난다. 사과에 쓰인 문구 때문에 논란이 일어난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 사과의 주인을 고르기 위해 3명의 여신이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선택을 하도록 부탁하고 파리스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고 제안한 아프로디테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파리스는 가장 아름답다는 유부녀 헬레나를 얻지만 헬라나의 남편이 그리스 왕 아가멤논의 동생 메넬라오스였고 아내를 빼앗긴 동생의 복수를 위해 그리스는 트로이를 침공하여 멸망하게 만든다. 여기서 유래한 용어가 헬레나 신드롬인데 기업이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장이 매력적이라고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 내가 볼 때 매력적인 시장은 남들이 볼 때도 매력적인 시장이다. 그러므로 현재 블루오션으로 보이는 시장에 진입하려면 그 시장이 레드오션이 될 상황을 고려하여 신사업에 진입하여야 한다. 신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들은 기존 사업을 통해 어떤 노하우를 축적했는지, 그리고 그 노하우가 새로운 분야에서도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내 장은 예술으로부터 경영학을 발견하는 이야기들이다. 예술계에서 벤치마킹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는 누가 있을까? 이 책에서는 반 고흐가 일본의 판화를 벤치마크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만들었다고 나온다. 중국이 명청 교체기의 도자기 수출이 주춤하게 되자 일본에서 도자기의 수출이 활발해지고 이 도자기를 신문지처럼 감싸는 용도로 당시 일본에서 예술과는 거리가 먼 우키요에라는 판화도가 사용되었는데 이 그림들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가자 유럽인들은 충격을 받았다. 대담하고 파격적인 구도와 강렬한 색채, 과감하고 단순화된 외관과 디자인에 매료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화법에 우키요에의 기법을 도입하고 이것이 결국 인상주의라는 미술의 한 유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중에서도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한 반 고흐는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격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우키요에에서 찾은 후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반 고흐처럼 우키요에로부터 벤치마킹을 성공한 것처럼 성공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우선 내게 맞는 방식인지가 제일 중요하고 실패 사례에서도 배워야 하며 타 업종에서도 배워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 속에서 딱딱한 경영 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준다. 일상의 작은 에피소드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여러 새로운 관점들을 만날 수 있는 책이다.